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한국사를 담당하는 아이의 문구쌤 화은규입니다. 뒤에 필기가 굉장히 많죠? 오늘은 욕심 좀 부렸습니다. 1894년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 1차, 2차와 갑오 을미개혁. 갑오개혁은 1차, 2차로 나뉘어지죠? 그 내용들을 한꺼번에 정리했습니다. 물론 교과서 순서를 따라서 세부적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땐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를 좀 설명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강의가 조금 길 거고 필기 양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제 설명 듣고 교과서를 찾아서 복습을 하시면서 필기를 하시면은 확실히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잘 따라와 주세요. 시작할게요. 한국사는 아이의 문구쌤. 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하게 되면서 조선의 국내적 상황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대내외적 상황을 보자면 청나라는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일본은 청나라랑 한판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청나라의 힘이 세구나 그걸 느끼고 나서 갑신정변 끝나고 청나라랑 일본 사이에 텐진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양국 군대가 조선 땅에서 물러가자 대신에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게 되면 서로 알려주기 약속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텐진 조약 때문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청나라가 조선의 정치를 너무 간섭을 심하게 하니까 고종이랑 집권 세력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지 하다가 러시아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과 러시아가 비밀리에 협약을 맺는 졸업 비밀 협약이 추진됩니다만 세계 곳곳에서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었거든요. 이 상황을 가만히 둘 리가 없어요. 그래서 조선의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을 하고 청나라가 중재를 해줌으로써 이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깝깝하네요. 우리나라의 일을 남의 나라가 다 정리를 해주고 또 씨알도 안 맥히고 답이 없죠? 조선의 국내 정치는 이 일본과 청상인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개항하고 나서 조율무역 규칙 만들었을 때 조선에 있는 곡식을 일본으로 제한 없이 유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본은 한창 산업화를 진행하고 있었던 터라 노동자들의 월급, 임금이 낮으려면 쌀값이 안정됐어야 했거든요. 그거를 조선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 안에서는 일본으로 쌀이 유출되다 보니까 쌀값이 미친 듯이 높아서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영국에서 만든 면 제품이 수입해서 들어오게 되니까 훨씬 더 질이 좋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선의 면포 수공업은 망하는 거고요. 게다가 정부는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화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경공원 만들고 연무공원 만들고 전신, 전화, 전등 가설하고 각종 개혁 정책을 시행해요. 그런데 모든 개화 정책, 모든 것에는 공짜가 없어요. 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쩐은 지배층들이 부담한 게 아니라 가장 힘이 없고 약한 피지배층 백성들이 다 부담하게 되다 보니 아이 쉽지 않아요. 세금 엄청 뜯어가요. 거기에 탕가놀이들이 자기 주머니 속을 채운다고 백성들이 있는 대로 쥐어짜내면 죽어나는 건 힘이 없는 백성들이었던 거죠. 부정부패가 극심합니다. 사람은 힘이 들면 어딘가 기대고 싶어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 망할 놈의 세상 이러면서 한탄을 하게 되죠. 그때 동학이 조선 국내에서 세력을 엄청 확대하게 됩니다. 서학 천주교에 대항하고자 경주의 몰랑양반 출신이었던 최재우가 동학을 만들어서 인내천, 시천주, 후천개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 힘든 백성들은 그 종교에 기대기 시작하면서 세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집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더 커지면은 답이 안 나오겠는데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최재우를 사용시킵니다. 하지만 동학은 2대 교주였던 최시영 때에 그 교단이 정비가 되고 작은 조직을 그리고 그 조직을 포괄하는 포접제를 정비를 해서 동학 내에 조직화시키고요.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 그리고 노래 가사를 적어놓은 용담유사를 간행을 하게 되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내가 믿는 종교가 욕을 먹으면 사실 기분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믿는 종교의 교주가 사이비래, 나쁜 놈이래, 사형당했대.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동학교도들이 우리 교조 최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면서 진행했던 게 교조 신원 운동입니다. 1892년엔 삼내에서 대규모로 모여서 동학을 그만 괴롭히고 탄압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교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라고 하는 종교적인 외침만 있었다면, 그 다음 해 보은에서는 종교적 요구뿐만 아니라 탄관오리 이 나쁜 놈들 좀 없애달라, 그리고 외놈들과 양놈들이 들어와서 조선의 경제를 마구 휘저어놓고 백성들이 죽어나는데 이놈들을 배척해서 의를 높이 세우자라고 하는 척외양 창의의 정치적 요구까지도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요구사항에 갇혔었던 게 농민들의 사고와 의식이 성장할수록 확대되어 가면서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이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 사실 쉽게 얘기하면 동학농민운동은 조선이 국내적으로 답이 없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1894년 가보년에 동학교도들과 농민이 함께 힘을 합쳐서 크게 봉기를 일으킨 것, 그게 현재에서는 동학농민운동 또는 가보농민전쟁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총 2차례로 크게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반봉건적 성향의 1차 봉기, 두 번째는 반외세 성향의 2차 봉기인데, 이거를 동학만 딱 떼어놓고 볼 수가 없어서 가보개혁과 함께 설명해 볼게요. 흥선대원군이 영의정으로 삼았던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 사람하고는 달라요. 근데 어쨌든 참 문제가 많죠. 그 조두순의 조카였던 조병갑이 고부 군수로 발령을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정직한 관리라기보다는 백성들이 있는 대로 쥐어짜내서 자기 뱃속과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는 탐관오리의 전형적인 인물이었고, 스케일이 남달라요. 저도 여러분의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놈 이거 완전 답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뽑자면, 조선 후기 모내기법이 발달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농사 생산력이 되게 좋아졌는데, 모내기법이 성공하려면 물에 대한 저수지 보호, 수리시설이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어느 지역을 가나 보호 저수지가 잘 축조가 되어 있고, 근데 이걸 공짜로 쓰진 않아요. 수세, 물에 대한 세금을 걷었어요. 고부에는 이미 잘 쓰고 있는 보가 있었는데 이놈이 그거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해갖고 수탈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이미 잘 쓰고 있는 보 아래에다가 새로 만석보를 건축을 해서 거기에서 또 수세를 엄청나게 걷는 겁니다. 게다가 황무지를 개간을 농민들을 시켜요. 너네가 이거를 개간을 해주면 내가 세금 안 거둘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다 개간 열심히 하고 끝났는데 세금을 겁나 무겁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 구라쟁이 이거.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우겠다고 아주 있는 난리 없는 난리를 다치고 횡령을 스케일이 엄청 크게 합니다. 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러다 보니 동학교도들과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동학교도들에 대한 시선이 안 좋았거든요. 최재호가 사형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고부군수 조병갑이 심하게 백성들을 털어버리니까 결국은 농민과 동학교도들이 전봉준을 대장으로 해서 고부에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게 고부봉기예요.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결국 고부군수 조병갑은 도망을 가고요. 이 상황이 정부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야, 조병갑 이거 해먹어도 너무 해먹은 거예요. 그래서 조병갑을 군수 자리에서 파면을 하고 박원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군수를 보냅니다. 이 새로운 군수는 농민군들을 설득을 하죠. 여기서 해산을 하면 죄를 묻지 않을게. 걱정하지 마. 약속은 지킬게. 그래서 전봉준을 대장으로 한 농민군은 뿔뿔이 흩어지고 얘네들이 개혁을 잘 지키는지를 보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봉기의 뒷수습을 전담할 안핵사 이용태를 고부에 파견을 합니다. 안핵사는 진주 농민봉기 때 박 교수가 삼정이정청에 설치를 건의를 했었고 안핵사로 그가 내려가서 상황을 정리했었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안핵사 이용태가 새로운 군수가 했던 약속을 뒤집고 봉기를 일으킨 놈들을 잡아라 이러면서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백성들을 탈탈탈탈 털어버리니까 한 번이 어렵지 두세 번은 뭐 이건 껌도 아니죠. 전봉준과 농민군들이 다시 일어나서 무장해서 모여서 크게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1차 봉기예요. 성리학을 중심으로 했던 양반들에 대항하는 반봉건적 성격을 띠고 있고요. 백산에서 크게 직결을 하여서 우리는 저 탕가놀이들과는 다르다 하면서 4가지 약속 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재산을 함부로 뺏지 않을 것이며 탐관오리들을 완전히 척살을 해버리고 서울로 올라간다. 이 4가지 강령들을 발표를 하면서 쭉쭉쭉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정부는 놀래서 이 봉기군을 진압하기 위해 관군을 보내지만 농민군들이 황토현과 황룡촌, 지금의 전북 정읍이더라고요. 거기에서 관군을 깨부십니다. 그리고 전주성을 장악해버려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조선은 이씨 왕조입니다. 전주 이씨죠. 전라도의 이름은 전주와 나주에서 땄습니다. 전주는 그만큼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조선 왕조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고 전라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의 전주성을 농민군이 점령을 했다? 게다가 정규 군대를 게릴라군이 깨부셨네?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조선 후기 정부의 관군은 개판이었고 조정의 기강도 답이 없었구나. 그리고 농민군들도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으아 하면서 일어났을까. 그런데 여기서 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이거를 진압을 못하니까 청나라한테 SOS를 요청한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 자기가 지배층이면 자기 잘못 때문에 농민들이 힘들어서 봉기를 일으켰어. 그럼 100번 양보해서 자기네들은 양반이니까 진압을 한다 그래도 자기네 선안에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왜 다른 나라군을 끌어들여서 이 짓을 또 반복을 하냐고.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랑 사회를 배워서 이 본거를 가지고 분별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집권자들은 이모곤란 때도 갑신정변 때도 그리고 이번에도 청나라한테 SOS를 요청을 한 겁니다. 당연히 청은 조선에서 난리가 났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병사를 보내는데 84년도 갑신년에 일본과 했던 약속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띠 그러면 뭐 약속대로 해야지. 일본한테 우리 조선이 요청을 해가지고 군대 파견함이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일본은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회가 왔군 하면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조선 안에는 일본인 거류민들도 많단 말이야. 안 되겠어. 우리도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할 거야 라는 제물포 조약을 핑계로 해서 조선에 파병을 하게 됩니다. 청나라군은 충남 아산에, 일본군은 인천, 제물포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왜 일본은 전북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제물포를 노렸을까요?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하면서 인천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한강을 타고 들어가 한양으로 임금님을 왁 하고 잡아버리면 꼼짝없이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청군과 일본군이 다 들어온 걸 바라는 건 아니었는데 그리고 농민군도 이러다가 이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겠어 해서 농민군들이 정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농민군들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 했던 이거에 대해서 개혁안을 내놨으니까 이거 약속해서 지키라고. 농민 너무 힘드니까 좀 봐주라고 이러면서 배정개혁안을 제시합니다. 정부군은 오케이 콜 그러면 우리 화해하자 그래서 농민군과 정부군은 전주에서 화해의 약속을 체결합니다. 이게 전주 화약이에요. 그러고 나서 직후에 농민들은 전라도 각지에 집강소라고 하는 자치민정기구를 설치를 해서 폐정개혁들을 실천을 해 나갑니다. 폐정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인에 대한 차별을 폐지할 것, 그리고 노비를 없앨 것, 즉 신분제도를 없앨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은 농민이에요. 농민한테 중요한 건 땅입니다.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할 것.
외국 상인들이 조선의 경제를 어지럽히는 걸 그만할 것, 보부상들의 횡포를 막을 것 또 있는데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부의 재혼을 허용할 것. 여러분들이 경국대전에서 보셨겠지만 서울의 자식은 문과를 응시할 수 없고 조선은 법적으로 과부를 권장했어요. 과부가 죽은 남편을 생각하면서 수절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강요받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양반집에서나 수절하면서 그냥 살 수는 있었겠지만 농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과부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한번 잘해볼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회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과부의 재혼을 허용해달라 였습니다. 으잉 하면서 뜬금없을 수 있겠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했던 개혁이었던 거죠. 전주 화약 이후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개혁을 하기 위한 기구로 교정청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해야 될 것들을 200가지가 넘게 세워놔요. 그리고 정부는 청군과 일본군한테 우리 농민군과 화해했어. 상황이 다 정리됐으니 수고롭겠지만 안녕 빠이짜이젠 사요나라 잘 가. 철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이를 거부하고 청나라한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손잡고 조선의 국내 정치를 함께 개혁해보지 않겠는가? 근데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은 이미 내 건데 일본 네가 숟가락을 얹어서 뭐 하겠다는 거지? 당연하죠. 일본이 원했던 대답은 오케이 콜 이게 아니라 청나라와 조선을 한꺼번에 치기 위한 술수였던 겁니다. 일본은 한 개의 대대를 이용해서 경복궁의 서쪽문에 있었던 영추문을 톱과 도끼로 뻑뻑 부시고 점령합니다. 그리고 왕을 협박을 하여서 교정청을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조선이 힘이 드니까 우리 일본군이 도와서 너네의 정치를 개혁할 수 있게 해줄게. 저 청나라 나쁜 놈! 내정 개혁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갑오개혁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청나라한테 선전포고도 없이 하고 공격을 함으로써 청일전쟁이 시작됩니다. 청나라 일본 간의 전쟁은 일본 땅이나 청나라 땅 또는 바다에서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영토에서 진행이 됩니다. 풍도해전, 황해해전, 우리나라 곳곳에서 부딪히고 결국은 일본군이 점차 승기를 잡아가면서 리순 지역, 랴오둥 지역에 있었던 요지를 점령하게 되죠. 청일전쟁 초반에는 일본도 여유롭게 전쟁에 임한 게 아니라 전력을 다해서 청나라를 반드시 부셔버리리라 하는 자세로 임했었기 때문에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고 개혁을 강요했지만 이거를 집중하면서 봐줄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시작된 갑오개혁이지만 그나마 비교적 자유롭게 조선이 필요한 내역들로 개혁 내용을 꾸릴 수 있었던 거죠. 같이 한번 볼게요.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군은 교정청을 없애버리고 개혁기구로 군국기무처를 세운 다음 온건 개화파의 2차 수신사로 일본을 다녀왔었던 김홍집을 중심으로 해서 내각을 꾸려나갑니다. 그래서 제1차 김홍집 내각이 시작되고 흥선대원군을 책임자로 세우죠. 흥선대원군이 다시 등장하네요. 이때 흥선대원군은 얼굴마담이에요. 일본이 주도해서 개혁을 하다 보니까 실패하고 여론을 받아치려면 흥선대원군이라는 방패막이가 필요했었던 거죠. 갑오개혁 1차는 정치, 경제, 사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청나라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조선은 그동안 청나라의 연호였던 광서를 쓰고 있었는데 청나라의 연호를 폐지를 하고 조선이 개국한 지, 조선이 나라를 시작한 지 개국기년이라는 표현을 써서 503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청나라가 종주권을 가지고 있다, 조선에 대해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 이걸 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왕실의 사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국내부를 새롭게 만들어서 잡다한 걸 두고 의정부는 올리 행정기구만, 그리고 의정부 밑에 있었던 6조를 8아문으로 바꾸게 됩니다. 통리, 기무, 아문의 그 아문이요? 네, 조금 더 자세해졌죠.
그리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의 3사와 관리들을 시험으로 뽑았던 과거제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없었는데 경무청을 세워서 경찰 업무를 맡게 해요. 또한 조선의 땅이나 조선의 산, 그리고 조선의 광산을 외국인에게 함부로 팔지 않도록 법을 만들고 서울에서 동래, 즉 부산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만들 건데 그 만드는 권한을 일본한테 넘기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게 되다 보니까 조선에서 털었던 자원들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쉽게 딱 만들거든요. 물론 지금까지도 그 경부선은 이때 만들어진 거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여전히 잘 쓰고 있습니다만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경제면에서의 개혁은 갑신정변에서 주장했었던 재정을 호조로 일본화하자, 그리고 패정개혁에서도 세금은 제발 다 걷지 말아라, 아무 데서나 걷지 말아라, 중복해서 걷지 말아라, 이게 가부개혁 때 탑지아문으로 일원화한다가 확립이 된 거죠. 8아문에서 경제를 담당하고 있었던 탑지아문이 재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길이, 넓이, 부피 이런 도량형이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되는 거죠. 그전까지는 안 그랬나요? 그래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기가 쉬웠던 거죠. 그 다음에 신식화폐 장정을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신식화폐 장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그동안은 쌀과 옷감으로 세금을 걷었다면 이번에는 조세를 화폐로만 내자, 조세 급납화가 되고 은을 본위제로 하게 됩니다. 나중에 메가타라고 하는 일본의 경제고문이 왔을 땐 금본위제를 실시하는데 이때는 은이었습니다. 잘 구분하세요. 사회면에서의 개혁은 정말 중요한 게 드디어 법적으로 양반, 중인, 평민, 천민의 신분제가 없어졌습니다. 노비제도도 없어지고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짧게는 조선왕조 500년 이상, 어떻게 보면 길게는 고대사회부터 시작해서 1894년까지 법적으로 신분차별이 공고히 있었잖아요. 물론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저 백종놈, 저희 노비놈 이러면서 의식이 남아있었겠지만 그래도 법을 통해서 사람이 평등해지는 걸 만들게 된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조혼을 금지하고 동학농민군이 요구했었던 과부의 재혼을 허용합니다. 또한 잔인한 고문과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인의 가족까지도 연루를 시켜서 죄를 함께 묻는 연좌제를 금지하고요. 국가적인 서류의 공문서에는 그동안 한문으로 썼는데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 또는 한글과 한자를 같이 쓰자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차 가부개혁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만 한창 청나라랑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일본이 슬슬 승리의 기세를 잡아가게 되면서 개혁을 살펴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일본틱하게, 일본의 입맛에 맞게 일본의 제도를 이식해서 조선을 일본화하려는 목적의 2차 가부개혁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던 동학농민군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경복궁에 일본인이 쳐들어와서 고종을 협박하고 개혁을 강요했다고? 이번엔 우리 농민군들이 나서자. 자, 그러면 이어서 2차 봉기와 2차 가부개혁 그리고 을미개혁 아간파천 옆에 가서 설명할게요. 동학농민군의 1차 봉기는 반봉건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면 2차 봉기는 반외세의 성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1차 봉기 땐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도 지역 남전만 참여했었다면 2차 봉기 때는 2대 교주인 최시영과 손병희를 중심으로 북쪽까지도 함께 연합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일본군이 임금을 협박하여서 개혁을 강요하였다. 이러다가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으니 농민군이 일어나라 하면서 대규모로 움직여서 신병훈련소가 있는 논산에서 남접과 북접이 집결을 합니다. 그러고 서울을 향해 임금님이 계신 한양으로 진격을 조금씩 하던 중에 일본군과 조선 관군 그리고 양반 지주들이 결승한 민부군을 마주치게 돼서 공주 우금치에서 크게 전투가 일어나죠.
공주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삼국시대의 백제가 수도를 천도한 곳 웅진, 즉 공주였습니다. 민보군은 뭐냐면 우리 시대에 되니까 동학농민운동이라 불리고 가치를 높게 쳐주는 거지, 당시 양반들의 입장에서는 이 반란군, 어디 감히 무지랭이 농민 따위가 양반한테 반기를 들어, 그래서 결성하게 민보군이에요. 근데 참 가슴 아프지 않으세요? 같은 나라의 사람들이잖아요. 신분이 나뉘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는 귀히 대접받고 누구는 천하게 대접을 받고,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아가니까 2차 봉기를 크게 진압을 합니다. 동학농민군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라고는 구식총인 화승총과 대나무를 뾰족하게 깎아서 만든 죽창, 그리고 호미, 창,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였고, 그들은 가슴에 부적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부적을 가슴에 붙이고 일본군이 향해 뛰어가면 일본군이 뻥 하고 총을 쏠 때 이 총알이 이렇게 비껴나간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그들의 정신을 기억을 해야겠죠. 죽을 걸 알면서도 달려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말이죠. 일본군은 당시에 게틀링 건이라고 그래서 돌리면서 쏘는 총 있잖아요.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그래서 기록상 농민군은 3만여 명이 참가를 했는데 소수의 일본군과 관군들한테 크게 진압을 당해서 결국 2차 봉기는 공주 우금치 전투에 패배함으로써 실패하게 되고, 전봉주는 잡혀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되며 동학농민군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동학교도들과 농민군의 2차 봉기를 진압했었던 건 군국 기무처였죠.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자면 반봉건, 반침략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운동이었어요. 갑신정변은 소수의 개혁적 지식인들에 의해서 위로부터의 근대화 운동이었다면 동학농민운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이 싸그리 무시당한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봤듯이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 재정을 일원화를 하라, 이런 식으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학농민군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들은 실패했으니까 나 안 해!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그들의 항쟁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활빈당, 영학당을 조직을 하고 나중엔 1890년대 항일의병운동으로 계승을 하게 되는 거죠. 활빈당은 홍길동정에 나오는 조직 아닌가요? 네, 맞아요. 곳곳에서 양반 지주들이 못되게 군다 그러면 크게 저항을 하고, 영학당은 동학이라는 종교가 서쪽에서 들어온 천주교에 대항하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동학농민군 이러면서 차별을 받으니까 우리는 동학 아니야, 영국에서 온 종교를 믿는 집단이야, 이걸 위장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영학당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1890년대 이후 항일의병운동으로 계승을 하게 되죠. 아래로부터의 근대화 운동이라는 너무너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조선이 근대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었던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갑오개혁 2차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오개혁 2차는 94년부터 95년도에 이렇게 걸쳐서 이어지는데, 군국 기무처를 없애고 일본군이 좀 더 일본의 입맛에 맞는 개혁을 하고자 갑신정변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가 있었던 박용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 빠잉 하면서 차버리고요. 그래서 박영효, 김웅집 연립내각을 성립을 시키고, 고종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조상인 역대 왕들을 모시고 있는 종묘에 나아가서 독립서거문을 발표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청나라의 조공을 하는 허례허식을 폐지하고 이는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발표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대적인 개혁을 함에 있어서 크게 우리가 지켜야 될 방향성 1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독립서구문과 홍법 14조는 조선은 청나라로부터 벗어난 자주 독립국임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차 갑오개혁이 진행이 됩니다. 정치에선 1차 개혁 때 왕실 사무를 국내부를 설치를 해서 전담시키고, 의정부는 6조에서 8아문으로 바꿨다라고 나왔잖아요. 2차 갑오개혁에서는 그 8아문을 7부로,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편하게 됩니다. 내각제는 지금의 영국과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걸 통해서 일본이
자신들의 정치적 시스템을 조선에다 이식을 했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선은 팔도였잖아요. 조선의 지방체제의 팔도 부목 9년을 23부 군으로 통폐합을 시키고, 원래 지방관은 그 지방에서 행정, 사법, 군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2차 가부개혁 때는 따로 재판소를 만듦으로써 사법권과 행정권을 분리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관은 행정만 담당하게 함으로써 지방관의 권한이 약화됩니다. 일본이 쉽게 침투를 해서 무지랭이 농민들을 괴롭혀도 지방관은 이거에 대해서 재판을 하기가 쉽지 않았죠. 사실 좋은 것도 있어요. 그 전에는 형조, 포도청, 한성부 각 관청에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일원화 시켜서 분리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높인 거긴 하지만 이게 다 일본의 입맛대로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군대 제도를 보도록 할게요. 군대는 일본에 의해서 훈련대가 만들어지고 정부와 러시아, 미국의 영향력으로 시위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만 훈련대와 시위대가 대립을 하게 되고 훈련대는 나중에 을미사변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경제적인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차 개혁 설명하면서 이거를 빼먹었더라고요. 1차 개혁 때 우리가 재정의 일원화를 탁지화문으로 통일을 시키고 도량형 통일하고 조세를 화폐로 납부하고 은본위제를 실시했다. 거기에 이어서 결호제를 실시합니다. 여러 가지 세금의 항목을 결세와 호세로 통합을 한 거예요. 이거는 토지를 기준으로, 그리고 호는 집으로 해서 결호제, 잡다했던 세금의 항목을 정리를 해서 실시한 세금 제도가 바로 결호제입니다. 그런데 2차 가부개혁 때 경제에서는 근대적인 예산 제도를 사용하게 돼요. 그동안은 각 관청에서 마구잡이로 세금을 걷었다면 이제는 세입, 세출 이거를 계획을 해서 쓰고 세금을 거둘 때는 법에 따라서 조세법정주의가 채택이 되면서 중앙에서 세금을 걷는 기구로는 관세사, 지방에서 세금을 담당하는 기구로는 징세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시전 상인들 중에서 나라에서 허가받은 6가지 물품을 담당해서 파는 유기전과 공납제가 폐지가 돼요. 선생님, 대동법으로 공납제는 아예 없어지지 않았나요? 그거는 대동법에서 실시했던 그 공납의 폐지는 언제나 때에 맞춰서 항상 납부하던 상공제가 폐지가 된 거고, 특별히 국가에 어떤 경사가 있다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내는 건 별공이었거든요. 그건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이때 그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부상들을 관할했었던 해상공국이라는 기구가 상리국으로 이름을 바꿨었는데 이 상리국도 이때 없어지게 됩니다. 사회제도를 볼까요? 제가 교사로서 가장 좋아하면서도 안타깝게 여기는 범위가 교육입국 조서입니다. 교육입국 조서에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라. 다만 이 국가를 보존을 하고자 교육이 일본식으로 일본이 원하는 바대로 진행되었다는 게 너무나 속상한 일인 거죠. 교육입국 조서를 발표함으로써 그동안은 서당, 향교, 서원, 성균관 이런 식의 조선의 학제가 있었다면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근대적인 학제를 따라가면서 선생님들을 키우는 한성사범학교, 초등학교의 소학교, 그리고 외국어 학교의 관제가 널리 알려집니다. 이게 관제 반포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2차 가부개혁을 일본이 강요를 시켰고 1895년 해를 넘겨서 일본의 승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청나라를 드디어 깨부셨다는 그 기쁨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에서 약속했던 것, 조선은 청나라 게 아니야.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야. 그리고 가로치고 일본이 먹을 거야. 가로 닫고. 이 의도가 이제 확실하게 나왔었던 거죠. 강화도 조약의 첫 번째 항목이 조선은 자주국이다. 그게 그냥 형식적이었던 거였다면 이제는 진짜 청나라가 손을 떼야 되는 상황이 왔고요. 타이완, 대만이 이때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 고구려 땅이었었던, 발해 땅이었었던,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었던 랴오둥 반도가 일본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일본은 너무 신이 났습니다. 국가적으로 호에요 호에, 우리 일본이 이겼어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만
일본의 독주를 못마땅하게 보고 있었던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러시아가 봤을 때 일본이 상도덕이 없네. 나중에 출발한 제국주의 국가면 좀 알아서 몸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지가 뭔데 랴오동반도를 갖겠다 말라야. 그래서 프랑스랑 독일을 끌어들여서 일본에 압력을 줍니다. 랴오동반도 네가 뭔데 먹어? 네가 아직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나 본데 그 지역은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니야. 1895년 삼국 간섭 때문에 청나라를 이겼던 일본 앞에 러시아가 새롭게 등장한 거예요. 스미마셍 이러면서 일본은 수그렸죠. 결국 랴오동반도를 청나라한테 돌려주는 대신에 엄청난 양의 배상금을 뜯어내게 됩니다만 일본이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청나라면 끝낼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있었네? 두고 보자. 그러고 10년 뒤에 러일 전쟁을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일으켜서 이겨버리고 말죠. 일본이 대단한 게 바로 이겁니다. 다만 삼국 간섭 당시에는 조선 정부에서 봤을 때 그 대단하고 그 힘이 세던 일본이 러시아한테 낑낑거리네? 우와 대박이다. 그럼 이제 청나라는 망했으니까 러시아랑 미국한테 붙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2차 갑오개혁을 주도했었던 박영효를 영모의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이 사람을 또 일본으로 쫓아내요. 일본으로 망명을 가게 만들고 조선 안에서 친미적 내각이 성립이 됩니다만 일본 입장에서는 밥 다 지어서 개 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누구 좋으라고? 그래서 이때 미우라라고 하는 공사가 새로 파견을 해서 정말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을미사변을 일으킵니다. 1895년 을미년에 우리나라 왕비였던 명성 황후를 아주 처참하게 죽여버리고 시체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르죠. 이때 일본에 그냥 양아치가 아니라 조직적인 깡패, 낭인들을 이끌고 또한 일본이 주도해서 세웠던 훈련대가 이에 동조했습니다. 명성황후를 죽이고요. 그리고 시위대들을 하나씩 죽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고종은 자기 아내가 죽어나가는데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까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이 급작스러운 상황에 다들 펑 하고 충격을 받았으니까 일본의 힘이 급격하게 다시 올라가겠죠. 까불지 마. 러시아가 너네 편인 것 같지? 우리 일본이 조선에서 영향력을 잡고 있으니까 네가 누구를 따라야 될지 봐야 될걸? 그러고 나서 바로 일으킨 게 3차 갑오개혁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을미개혁입니다. 다시 한번 김홍집을 중심으로 3차 내각이 세워집니다. 김홍집 그리고 유학에서 돌아온 육일준을 통해서 정치적 사회적 개혁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단발령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생신을 음력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음력으로 쓰시거든요. 그래서 매년 달라지는데 이때부터 1896년 1월 1일이라 하여 태양력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개국기년을 썼다면 태양력을 세웠다라는 의미로 연호를 건양이라 씁니다. 군사적으로는 을미사변을 힘을 보탰던 훈련대를 없애버리고 중앙군으로는 친위대, 지방군으로는 진위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엔 아관파천 이후에 시위대를 다시 만들어서 왕실의 호위를 맡기게 됐고요. 사회적으로는 조선의 아들들은 부모님이 주신 이 손톱, 발톱, 머리카락 하나도 함부로 자르진 않았어요. 물론 상투를 정리해야 될 땐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빡빡 밀고 정리를 하긴 했어야 됐지만 그걸 함부로 밀지 않았다고. 그런데 을미개혁으로 인해서 근대화를 위해선 머리를 깔끔하게 깎아야 된다 그러면서 왕과 세자가 모범이 되어서 깎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경찰들이 갑자기 이렇게 머리를 잡고 싹둑 잘라가.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단발령으로 인해서 1895년 그동안 꾹 참고 있었던 위정척사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을미의병이에요. 못 참겠다.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신체를 이 외놈들이 훼손한다고, 그리고 우리 국모를 니네들이 함부로 죽였어! 이러면서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이외에도 사회적으로는 천연두에 대한 치료법으로 종두법을 반포하게 되고 초등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초등학교는 소학교라고 하고요. 우편 업무가 다시 시작됩니다. 우체사를 세워서 우편 업무를 재개를 하게 되는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이 상황들이
그리고 고종은 자기 아내도 일본군이 이렇게 무참하게 죽였는데 자기도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다가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화를 피하러 떠납니다. 그게 바로 아관파천이에요. 갑자기 벙찌죠? 일본 입장에서는 공사관은 치유복권 지역인데 건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는 아직 러시아를 이길 수 없는데. 그리고 분노한 민중들은 일본의 편에 서서 개혁을 진행했다고 김몽집을 비난하고 죽입니다. 정치인 김몽집은 어떻게 보면 박쥐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욕 돼지게 먹어요. 그런데 그는 죽을 줄 알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조선의 마지막 영의정으로서 자리를 지킵니다. 결국 민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요. 이렇게 해서 갑오개혁은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의미를 따져보자면 정치적인 근대적 개혁이 실제로 시행이 됐고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된 것, 세금을 하나로 통합해서 걷는 것, 그 다음에 교육 입국 조서, 우리 민족을 정말 힘들게 했던 단발령, 이거 나중에 중단됩니다. 을미개혁 중단되면서 말이죠. 그리고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요구했었던 그 사항들이 실제로 반영이 돼요. 과부제가, 그리고 과거제 폐지, 여러 가지들이 나오잖아요. 다만 안타까운 건 일본의 군사력과 재정에 의존을 해서 고종이 일본군의 호의를 받았고 돈이 없으니까 일본한테 차관을 계속 땡겨서 쓰고,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의 군사력과 돈이 모이는 게 싫었겠죠. 그래서 군사개혁과 상공업을 개혁을 안 합니다. 조금 건드리긴 해요. 하지만 일본의 입맛에 맞게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엄청 길었는데요. 1894년부터 1896년 1차 동학봉기부터 아관파천까지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저의 설명이 완벽하지 않지만 이거를 참고하셔서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이 있구나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예고를 하자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고종. 러시아는 그걸 빌미로 조선의 각종 산업들을 다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선은 독립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한 조선은 이제 청나라를 섬기지 않으니 황제국을 표방하자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편집하느라 수고 좀 하겠네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한국사는 아이의 몽구쌤.